원가회계 손익을 스루풋 손익으로 세계 최초 실전 분석 공개하는 스카이어 홀딩스입니다. 현대차 2021년 경영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체보다도 약간 디테일한 내용들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아와 마찬가지로 재고 회전율 급상승으로 원가 상승 압력을 소화했다라고 분석 의견에 부제를 달았습니다. 매출은 55조 6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년보다 9.8% 증가했습니다. 매출 재료비는 14.1% 높게 증가를 했습니다. 스루풋은 그래서 1.7%뿐이 증가를 하지 않았고 스루풋율은 오히려 2.6% 하락했습니다. 스루풋율의 2.6% 하락했으나 어떻게 TOE 생산성은 유지했는가 라는 제목을 위에다 달아놨는데요. 운영비용이 1.8% 증가해서 TOE 생산성은 전년도 1.05를 똑같이 유지를 했습니다. 2019년도보다는 0.05포인트들이 내려간 상태인 셈입니다. 영업이익은 7,817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도 1,200억 원대가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요, 제품 재고액이 예년과 같지 않은 급격한 감소는 특별 원인 변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재고 관리를 잘한 건지, 만들자마자 다 판매가 되는 건지, 그 원인은 반도체 수급 불안정인가? 라는 또 뉴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계획대로 생산을 다 제대로 못했다 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무려 6,191억 원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원재료는 증가된 상태고요. 전체적인 재고 자산은 3,63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있는데요. 회사는 6,191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비성분에서는 감소를 플러스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및 상품의 사용이 37조 원으로 12.8% 증가했습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은 재고자산 명세의 WCAI와 비교할 수 있는 증감액을 산출할 재고자산 데이터가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비교 검증을 할 수 있는 요소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 및 상품의 사용액 37조 원은 이거를 비교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느냐 하면은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그거 내용을 또 추가로 추적을 해 보았습니다. 그건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MC 매출원가 재료 비율은 14.4%가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1.8%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B 원재료의 사용 및 상품의 사용액을 비교해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공시되는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은 이 상품의 원재료의 매입액이나 뭐 이런 금액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 거를 추출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업 내용 주석 3에 그 주석 중에서 국내 원재료 구매액을 뽑아왔는데요. 여기다시피 그 모듈 및 시트웨어, 강판 및 페인트웨어 이런 식으로 좀 중분류식으로 해가지고 그 철도 차량이라는 게 있는지는 또 잘 몰랐습니다만은 이 36조 7천억 원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증감액 그 재고자산 명세에 의하면은 그 2,667억 원의 그 증감액이거든요. 그거를 그 차감해 주면은 원재료 및 상품 사용액은 36조 4천억이라는 것이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가 제시한 비성분의 원재료 및 상품 사용액은 37조 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가 5,645억 원이나 되는데 이 상품이 현대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이 금액 전체 5,645억 원이 상품의 사용액이냐? 그거는 뭐 비교 검증하고 추적할 수 있는 근거는 사업보고서 어디를 봐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실질적으로 비성분 내용, 재고자산의 이 증감액 검증만 가지고 회계 투명성이 우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없지는 않다. 그러니까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재고자산 명세는 다른 기업을 할 때 모두 이와 같은 양식으로 기업이 공시를 해줘야 주주들과 일반 소비자들한테 신뢰도를 더 쌀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죠. 기초 재고에서 입고 금액이 얼마냐, 출고 금액이 얼마냐, 1년간. 그리고 평가 손실은 지금 재고자산 명세에도 나와 있지만 그거만 요거 좀 나와 있고 이런 금액들은 없죠. 그리고 타계정 대체도 있을 수 있는데 기아차인 경우에는 뭐 전시장에 나간 게 뭐 엄청 많다. 뭐 이런 식으로 구두 설명이 좀 돼 있는데 그런 금액까지 넣어서 기말재고를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양식 자체를 가지고 건별 그 구매 데이터라든지 입고 데이터라든지 출고 데이터를 랜덤 샘플에서 점검해 가는 그 과정이 바로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중요한 점검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명하지 못한 기업, 그 횡령 사건이 일어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 그런 그 뉴스들이 있는데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그럼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이 재고 자산에 이것만 추적을 랜덤 샘플로 해서 제대로 하더라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그런 식견으로 해서 내부 점검을 한다면 그게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50% 이상은 이미 먹고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6조 4천억 원대가 나갔는데요. 3.3% 금액상으로 증가했고 비율적으로는 0.5% 상승했습니다. 직원 수가 478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8,880만 원이 됐습니다. 기한은 1억 2천 얼마인데 이 평균 임금이 이렇게 그 인상이 조금 2.6% 됐지만 왜 이렇게 작냐 그러면은 강성 노조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전부 다 자꾸 외국에서 완성차를 만들려고 그러고 도망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성 노조가 과연 이게 국익을 위한 거고 또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잔업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생산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고 단축이 되면은 뭐 속된 말로 잔업거리가 없으면은 연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봉 많이 올려달라고 또 농성을 부리고, 뭐 이런 게 이제 그 현대차의 그 나쁜 이미지로 지금 우리 그 소비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속 노조는 제거돼야 된다라고 저는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인들을 위해서도 강하게 파업을 한다든지 그따위 짓은 하지 않는 게 강성 노조원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Q 총 제조비용 갭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일치하면 없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2019년도 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라는 것을 다음 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 가공 비율은 19%로 기아차보다 1%포인트 정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20%대는 기아차나 현대차나 대부분 가공 비율이 20%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생산 공정 자체는 자동화되어 있다. 아마 테슬라처럼 완전 자동화를 꿈꾸는 그런 공장이라면은 노조가 강하면 강할수록 현대차의 유혹은 이 인건비의 워킹 코스트를 가공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계속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AI 로봇 등의 수요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PQ 총 제조비용 차이가 없으면 아주 바람직한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다만 2019년에 103억 원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 하는 것은 다음 장에 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일치한다면 PQ 총 제조비용, PQ 생산 재료비, 그 다음에 그 2단계 검증 단계가 모두 갭이 없이 일치할 것이다. 그래서 투명한 그 재고자산의 검증은 3 이퀴벌런트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9년은 2021년도, 2022년간 클리어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변동 기준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103억의 차이가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생각해 본 건데요. 2019년까지 비성분 재고 자산의 표기액이 장부 가격이 아닌 취득원가 증감액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나 환입액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뭐 확실히 확인하기는 어렵고 추정입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역시 2021년도, 2020년도 2년간 클리어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2단계 차이하고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추정이 되는 게 취득원가 증감액으로 잘못 넣었던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는 유형자산으로 대체된 금액 중에 이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갭이 2019년도는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크게 2,585억이나 됩니다. 이게 구두상 얘기 들은 거로는 해외 전시장, 국내 전시장 등에 깔려있는 거는 유형자산으로 인식을 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WCAI 회전율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근데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은 투명하다고 가정하게 됩니다.
검증 추론은 원재료 가격 하락이나 제품 가격 인상이어야 한다. 근데 원재료 가격은 기아를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상승했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제품 가격은 인상이 된 것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반 정도의 그 검증만 성공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 18회전에서 28회전으로 급격히 10회전 정도로 크게 상승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반 원인 변동 범위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2021년은 특수한 변동 원인이 있다. 그게 기아차 분석할 때에도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생산 중단이 된 그런 시간, 타임들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TOE 생산성은 2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팩트, 미래 가치는 58.3%가 상승했습니다. 총 자산율은 0.7로서 기아보다 좀 0.2% 좀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총자산은 비유동자산도 가지고 있는데 이 비유동자산의 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포션이 상당히 많고 비유동 금융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활동성이 좀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는 0.05포인트가 상승했다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그 경영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8.7회전으로 약간 개선이 됐고요. 매입 채무 회전율도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급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다는 얘기죠. 이것은 바람직한 추세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차나 수입차 아니죠. 수출 가격이나 모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철도 차량은 무려 74.4%가 상승을 했고요. 외국 차는 덤핑 수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보다도 수출 가격이 승용차가 19.2% 상승했고 RV가 12.4%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현대차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재료 가격은 뭐 기아차 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초 지하자원 소재들 플라스틱은 약간 기초 소재 2차 정도에 나오는 겁니다만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만은 뭐 똑같이 그 45%에서 50%까지 이렇게 급격히들 인상이 됐습니다. 아연이 그 기초 소재에 왜 빠졌는지 그런 그냥 요거는 이제 준 개그 형태로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어떤 논리 구도로 좀 얘기를 좀 인식을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 구도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WCAI 회전율과 TOE 생산성이 상승을 동일하게 했을 경우에는 동일 방향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는 투명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결론이 내는데 그 가정은 판매 가격 상승과 원재료 가격 하락이라는 역방향 검증 추론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원인 가정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원재료 가격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부품 가격을 뭐 분류 모듈벌이나 뭐 이런 식이라도 표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자꾸 요구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제 그 투명 가정은 무효화되는 거냐? 근데 제 것은 아니고 만약 가정이 사실이라면
또는 거짓이라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결과를 예측해야 된다. 저는 가정이 사실이라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기아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는 금액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만 이 판매량과 재고량으로 산출한 재고 비준율은 필히 더 상승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검증을 통해 강한 입증이 되면 될수록 이론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런 그 사고방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과학 철학자 칼 포퍼 옹의 이 어려운 그 추측과 논박, 논박이라고 국내 번역을 했는데 반증이죠, 반증. 이 반증, 이 추측과 반증이라는 그 책을 통해 가지고 과학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나이를 좀 먹었을 때 좀 배우기 시작해서 많이 그 제 자신한테 그 내재화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6조 8천억 원입니다. 그 기하고 그 유사한 그 금액 수준으로 됐습니다. 현금 수익률로는 11.4%로 약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채권자한테 3,669억 원을 빌려와서 레버리지율은 11.9%, 0.8% 증가했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1조 2천억 원이 주주에게 돌아갔습니다. ROE로서는 2.2% 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EM 그 최종 회사는 1조 1천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25.4%로 기여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익 잉여금은 888.8%로 그 전년보다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누적 자본 성장률은 역시 이것도 소폭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회사하고 틀리게 좀 차별화된 서비스적인 그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하면은 그 WCAI 그 회전율이 28회전인데 그리고 또 제거 버퍼율은 5.8%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재고가 바람직한 것이냐, 좋은 그 긍정적인 신호냐라는 것을 보면은 여기 제가 가이드 표를 만들었는데요. 28회를 전했으면 요 가이드표 24회전을 넘습니다만은 재고 버퍼율은 4.2%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한 게 아니고 기준은 이거고 거기에 안전재고까지 포함하면 6.3% 정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28회전을 하면은 더 내려가겠죠. 그런데 5.8%면은 나름대로 그것도 충분히 적당하게 가져가고 있다. 더 줄여도 된다. 제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현금 버퍼를 얼마나 가져가는 게 좋겠냐. 요거는 수금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현금 버퍼는 적게 가져가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현금 버퍼율이 25.4%인데 지금 말하자면은 25.4%대에 해당하는 게 한 6회전 정도거든요. 6회전 정도인데 아까 그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매출채권 회전율이 8.7회전이다. 그러면은 한 요 중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현금 버퍼율이 한 17% 정도면은 충분할 거다. 근데 25.4%를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 위기 때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현금 버퍼율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더 보수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걸 다 따지지 않고라도 50%를 가져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저는 의견을 내기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주가를 보면은 16만 8천원으로서 전년 2020년도 말보다 2만 4천 원이 하락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83%로 내려앉았습니다. 시가가 6조 5천억 원이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현대 5% 이상 그 주주를 보면 현대모비스가 21.43% 가지고 있고요. 정몽구 씨 개인이 5.3% 가지고 있고, 외국인 지분이 역시 기아차도 마찬가지지만 현대모비스보다도 더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도 외국 자본이 침을 흘리고 점령을 하려는, 그래서 이익 배당도 많이 가져가고 그런 잘 나가는 업종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현대차가 7개년어치를 그 사업보고서 기재 정정 공시를 했는데, 이것은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이 세무적인 거는 저는 뭐 솔직히 문외한이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이 정정한 게 이제 원가 회계라든지 또 뭐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관계기업 투자에 있어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계상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안 했기 때문에 재계상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계상해서 다 7년치를 정정 신고를 한 것이다. 그런 내용을 확인하는 선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상 현대차 2021년도 경영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